네, 화구님, 좋은 휴식 시간 보내셨나요? 네. 다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자료는요, 관리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경매 시장에서 몇 가지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밀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으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두 번의 대법원 판례의 등장으로 관리비 논쟁은 정리는 됐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지난 2001년 9월 20일 날 선고된 이름하여 2001-8677입니다. 이 판례의 등장으로 이 판례 이전에는 우리가 밀린 관리비에 대해서 모두 다 부담하거나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을 했다라면, 이 판례의 등장으로 낙찰자는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일보한 판례가 되는데요. 사실 이 판례는 절반의 성공 판례입니다. 한계가 뭐냐면 그동안의 전유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우지 않는, 즉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자한테는 시소식이 된 유리한 판례였는데, 또 한계는 뭐냐, 바로 공유물에 딸려 있는 연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또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접수돼서 2년 동안 대법관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 2006년 6월 29일 날 이름하여 2004-3598-3607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낙찰자는 밀린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에 공용 부분만 부담하고, 다시 공용 부분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낙찰자는 이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원금만 부담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경매 참여자들은 전체 밀린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의 원금만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소개를 한다면, 관리비는 매월 납부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민법 163조에 적용되는 단기 소멸 시효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밀린 관리비의 공용 부분 원금일지라도 3년 이상이 지난 부분은 우리가 채권의 소멸 시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기존의 경매계에 있는 관리비 관련 통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지난 5월 달에 대법원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공용 부분 관련 판례가 등장을 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상가, 복도, 로비 등 공용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그에 따라서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죠. 이름하여 민법 741조에 의한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부당이득을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었느냐? 그동안의 판례는 청구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제는 청구가 가능하다. 그 논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사실관계를 보면 낙찰자는 그 건물의 상가 건물의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이 그 상가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행하는 게 누구냐면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상가 건물 1층 상가의 구분 소유자에서 그곳에서 골프 연습장 운영하면서 1층의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그 자리에다 공용 부분에 골프 연습장의 내부 공간처럼 꾸며놓고서나 이 피구가 독점적으로 사용 수행할 때 과연 원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 피구를 상대로 그 공용 부분의 1층의 로비와 복도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 판례 등장 전에 청구 불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용 부분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으로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 이 허점을 기존에서는 좋은 말로는 선용이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악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경종을 울린 겁니다. 한번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골프샵을 운영하는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 그 공간만큼의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은 민법 741조 부당이득 법리가 맞다라는 거고, 첫 번째 쟁점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 두 번째, 복도와 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라는, 즉 무슨 얘기냐, 꼭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임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공용 부분은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기존에는 이 부분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겠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 공간은 존재 자체로 사용 수익함을 자체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골프샵은 그에 상당한 만큼의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하는 것은 맞다라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점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법정 지상권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매 참여자들이 적지 않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크게 우리는 교과서에 건물과 수목의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건물 부분의 법정 지상권은 논리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부분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경매 종사자들 간에 아직도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 부분이 수목 관련해 있습니다. 수목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수목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는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왜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지,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례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는 전원주택 부지가 경매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생 저수지 인근에 있는 고기등이 가장 핫플레이스입니다. 낙생 저수지 인근에 있는 고기등에 있는 물건은 낙생 저수지 조망이면 최소 평당 600만 원 정도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천동은 고기등에 비해서 좀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평당 호가를 한 40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당 400만 원대의 전원주택 부지가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반토막 나죠. 즉 20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난 7월 3일 날 8억 5,800짜리가 4억 2천까지 떨어지자 지난달에 6억 100만 원도 비싸다 해서 모두 외면했던 물건에 모두 41명이더라서 전 유찰가를 훌쩍 넘는 7억 1,500에 낙찰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초기의 물건도 제가 이 물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7억대까지 낙찰될 정도 물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억대에 낙찰된 물건은 아니다라고 봤었고, 실제 시장에서도 지난 5월 28일 날 6억일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했던 이유는 6.17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17 부동산 대책은 주거용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경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비주거용 부동산에 그 자금이 풍선 효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중에서도 검증된 지역의 물건이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보다 반토막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몰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41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성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 섞여 있다 보니까 법정 분위기에 압도됐든지 아니면 꼭 낙찰받고자 하는,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림 같은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경도 잘 돼 있고요. 다른 여는 우리가 전원주택 물건과 달리 황량하지 않습니다. 주변엔 이미 고급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일단 본 주제로 다시 돌아서 이 물건은 실제 옆집 사람이 마치 자기 집 마당인 양 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법상의 무주물의 선점 원칙처럼요, 실제 땅 소유자가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만 받고 집을 짓지 않으니까 옆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 소유자가 집을 지을 때까지는 이 땅을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을 해요. 근데 그냥 앞마당처럼 사용은 어떻게 하냐 보면은 차고지도 지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는 잔디만 심으면 황량하니까 백일홍도 식재하고 소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던 옆집이 이참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내심에 이 땅을 싸게 낙찰받으면 자기가 전원주택 부지를 2배 이상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참여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려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2가지 용도로요. 하나는 이 차고지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목 역시 법정지상권에 대해 신고하는데, 저는 이 물건은 임장하지 않고 지금 이 직석에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정지상권을 신고한 사람의 저는 좋게 해석해서 법의 무지라는 말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법의 무지는 쓰지 않고 아마 이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욕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물건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못 들게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예가 유치권 신고를 하거나, 근데 이것은 공사를 한 흔적이 없을 때는 유치권 신고는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법정지상권으로 이처럼 우리의 경매에서 그런 물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먼저 이 차고지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논거는 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이 차고지가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사집행법상 독립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의 요건과는 좀 다르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는 기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있습니다. 벽이 없죠. 그래서 이건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분이 그걸 몰라서 벽이 없다라면 낙찰 주고 나서 밤새 공사할 수 있죠. 벽 치는 건 몇 시간 아니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벽도에서 독립된 건물로 만들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민법 366조에 의해서 최초의 토지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2번째 조건에 어긋납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과 땅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는 성립한다고 신고해놨고요. 그 다음 제가 소개하는 주제는 오늘 수목입니다. 여기는 보면 아마 이분도 아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듯 합니다. 무슨 얘기냐? 수목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건 남세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명인을 합니다. 명인. 우리는 민법 교과서에서 명인 방법을 공부했죠. 수목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정지상권의 즉 임목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하거라. 근데 임목등기는 쉽지가 않고 못하니까 이처럼 이걸 우리는 명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매 참여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명인과 법정지상권은 별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법정지상권이 수목이 만약에 이 수목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30년 동안 여기 나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료를 내야 되지만요.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인이란 무엇이냐? 이 수목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7억 1,500에 낙찰받은 분이 있죠. 이모 씨가. 그러면 이 이모 씨가 이 옆집에 나무를 식재한 사람 구모 씨를 상대로
이 당신은 명인을 해놨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이 백일홍에는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절연돼서 미치지 않는다. 나도 백반양변 인정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낙찰자가 잔금 내는 날 이 백일홍을 식재한 사람은 백일홍을 옮겨가야 됩니다. 이건 법정지상권이 30년 동안 식재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오해한 거죠. 이분은 명인한 게 내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여기서 30년 동안 이분이 20개 식재권을 보장받는 걸 오해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20개에 있어서는 명인은 소유권만 보장하는 거지 30년 동안 식재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려면 법정지상권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20개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임목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선생님 학우님들도 그렇고 경매물건 임장하면서 수목 관련해서 임목 등기 사례는 거의 정말 아마 못 보신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임목 등기는 그처럼 흔치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목 관련해서 왜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어려운지 보겠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임목에 해당하지, 그래 임목의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임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목이나 수목의 지단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해서 임목에 해당되면 된다는 거죠. 임목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지만 임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목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임목이 무엇인지 추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임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하단에 보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전의 등기를 마친 수목을 임목이랍니다. 즉 임목 등기에 등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재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임목 등기된 임목만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돼요. 임목 등기지 않은 수목은 글자 그대로 명인을 갖췄다. 그러면 소유권만 보장하는 거지 법정지상권은 전혀 다른 범죄라는 거죠. 소유권만 인정하고요.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법정지상권은 결국 경매에서는 건물에 한정된다는 거죠. 수목의 법정지상권은 아주 드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작물 관련된 게 있는데요. 농작물은 수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권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로 허용하죠. 이건 수목과 다른, 수목은 권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인이라고 하죠. 명인, 즉 권원이 있을 때 수목은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농작물은 그걸 묻지 않고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은 생애 주기가 짧습니다. 1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농작물은 수확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 소유자 걸로 귀속을 해도 토지 소유자한테 불칙의 손해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경작물 중에서 1년생이 아닌 단연생들이 있죠. 얘들이 논쟁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숲이 우거졌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등산 중에 산삼을 캤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삼은 지리산 같은 심신유골에 정말 신만이가 평생을 업으로 해도 신밭 따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주변의 지인들 중에도 적지 않이 카톡에 등산 중에 산삼을 캤다고 올리는 사진을 그게 실제 사진인지 식물 도감의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진도 아마 우리 학우님들도 주변 지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산삼을 캤다라는 정말 진짜 산삼인지 장류삼인지는 확인도 해야 되지만 여하튼 그만큼 우리 숲이 우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장류삼이 대량으로 살포된 임야를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이론의 이것이 그 임야는 나의 소유인데 장리삼을 살포한 사람이 소유자는 달라지잖아요. 과연 이때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은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명인에 의해서 소유권의 귀속 문제.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 제가 농작물을 설명한 것처럼 반대해서 산양산삼 비교적 생육기간이 길잖아요. 그때 얘는 농작물로는 볼 수 없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했냐. 산양산삼은 이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이건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농작물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낙찰자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산삼의 수확기까지는 그 사람의 경작자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이 관련해 대법원에서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정부 녹양동에 있는 토지가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약 3,800평이 최초 감정가 40억에서 12억대까지 떨어지자 12명이 경합 끝에 23억 8천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물건인데요. 이 땅 중에는 보면은 사진상에 보듯이 소나무 740주가 위풍당당하게 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매는 이 소나무는 제외되어 있고 땅만 경매내서 어느 분이 23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23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 소나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지금 사진상에 보면 이 소나무는 가격이 수백만 원대에 달할 정도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상에 식재된 미등기 수목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저당권이 소나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 소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나무를 식재한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은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소나무에 미치는 것을 절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목등기를 하거나 명의는 해야 되는데 임목등기는 사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급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명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박모 씨가 이 소나무에 대해서 2011년 12월부터 740주에 대해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식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물론 과연 2011년 12월 달 소유한지도 추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시간상으로 이 추적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단 제가 전달하는 것은 이게 과연 이게 이분이 이걸 법정지상권으로 주장하려는 건지 진짜 명인인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법정지상권을 오해하지 않았나 본다는 거죠. 이건 법정지상권 아니고 명인이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명인이 인정되면 이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은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소나무를 식재한 박모 씨에게 잔금 낸 날부터 소나무를 옮기라고 수거하라고 명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소나무를 옮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우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소나무는 일반 나무와 다르죠. 한 곳에도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자란 나무는 환경이 바꾸면 적지 않은 나무가 고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일반 우리가 정원에 심는 조경수 같으면 적당히 해서 흙채로 옮겨도 되지만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 아마 낙찰자도 그걸 이용할 소지도 있고요. 바로 이게가 제가 말한 임목등기입니다. 수목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렇게 임목등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과 달리 임목등기는 표제부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갑구나 을구는 똑같은데요. 표제부를 보면 이 나무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500년 된 소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건에 대한 임목등기입니다.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국가적으로 지자체가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나무는 특별히 이렇게 임목등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밭은 1147제곱미터 있고요. 수령은 등기 당시 480년, 이제 지금은 500년이 됐겠죠. 그리고 임목등기 기간은 50년이랍니다. 언제? 2002년도부터. 그러면 최소한 2052년도까지는 이 천연기념물은 타인의 간섭 없이 맘 놓고 이용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2052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소나무를 새로운 밭주인이 나타나서 소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면 되냐? 큰일 나겠죠. 그럼 다시 그때는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임목등기를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에 등기할 때부터 임목등기 존속기간 500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임목 관련해서요, 오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대차라는 게 있죠. 사용대차라는 건 무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 소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냐? 그래도 식재한 사람이 있답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할 것 같은데 이 단순한 내용 가지고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잠깐 소개하면요.
소나무를 식재한 사람은 민모 씨랍니다. 이분은 동생 땅입니다. 원래 땅은 동생 땅이랍니다. 동생 땅인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사용료를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동생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서 그 토지상의 나무를 식재하고 그동안에 동생 땅이 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동생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동생 땅이 경매를 통해 제3자로 낙찰받으니까 제3자는 동생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낙찰받은 토지상에 자기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은 토지상에 식재된 미등기, 임목등기 되지 않은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저당권이 미치기 때문에 이 소나무도 내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식재한 나무도. 그랬더니 이 나무를 심은 누나는 뭐라고 하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실제 내가 동생한테 토지 사용료는 주진 않았지만 토지 사용료 주제좀 이 수목의 권한은 동생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내 것이다라고 방을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튼 이 나무의 소유는 나무를 식재한 사람한테 있고 대신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는 넘기라는 겁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수목 옮겨가 대신 낙찰자가 잔금을 낸 날로부터 나무를 옮기는 날까지 사용료 지료를 내라는 거죠. 지료는 그때까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수목에 대해서 쟁점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수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존 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 방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토지 낙찰자. 그리고 이 소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임목 등기를 해야 됩니다. 명인 등기만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주장만 되는 거지 법정 지상권은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는 수목 관련해서는 법정 지상권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조경업계 종사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조경업은 참 일반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땅 주인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대부분 다르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조경업의 열악함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화인지는 모르지만은요. 나무를 식재한 사람 따로, 그 다음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 따로, 그 다음에 나무를 판매한 사람 따로 다 제각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흔치 않답니다. 그래서 임목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은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 아마 최근에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이니 이런 그린 문제, 뭐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듯이 여하튼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건 저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런 탄소라든가 이걸 줄여야 되는 것은 뭐 우리 모두의 지구 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주변에서 이런 쓰레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의 저희들은 100% 먹는 것이 다 완전 분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을 때도 보면은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밥을 하고 그 쌀뜨물이 나오죠. 그러면 절대 그걸 수채구멍으로 안 버렸습니다. 그걸 다 모았다가 뒤에지 밥을 줄 때 그 결을 풀 때 그걸 쌀뜨물로 가지고 했지 허투루 나가는 게 없어. 즉 무슨 얘기냐? 하수도구에 나가는 오염물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문화재급이었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정말 거짓말 못해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로 어느 분이 이걸 덜컥 낙찰받았을 때 이분은 지금 토지와 공장만 낙찰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장 한 켠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이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소 3, 4기랍니다. 최소.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낙찰자는 과연 사전에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을 때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고 낙찰을 받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받았냐에서는 향후에 재산권 행사에서는 완전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우리 경매 물건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는 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사회적 이슈도 아니고 뉴스도 아닌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물건도 그렇고요. 수도권에서도 의외로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 폐기물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최근에 경매된 사례를 가지고 이 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이 경매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용도 자체가 쓰레기 처리 시설이 경매 나와요. 최초 감정가 11억짜리가 최저가의 4억대까지 떨어지는데 어느 분이 작년 4월 달에 3억 7천에 낙찰받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될 순간에 정말 운 좋게도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낙찰받을 당시에는 사실 이분의 마음을 약간의 좀 거짓말을 하죠. 분명히 임장 갔을 때는 쓰레기가 이천 산천에서 쌓여 있었는데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이런 걸 이게 임장에서 찍힌 사진이니까, 평가서 찍힌 사진이니까 분명히 이분은 임장 갈 때 이처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덜컥 낙찰 받았습니다. 아마 이분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을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실제 이분이 낙찰 받고 쓰레기 전문 업체한테 처리 비용을 견적냈더니 7억 나왔답니다. 낙찰을 3억 7천에 받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잔금을 내요, 못 내요? 낼 수 없습니다. 못 내면 보증금 3천여만 원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리기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매각 물건 명세서 하자를 가지고 불허가 신청합니다. 취소 신청. 어떤 거냐? 매각 물건 명세서 어디에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부담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공시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21조 124조 규정에 의해서 불허 사유가 된다 해서 법원에 결국 받아줍니다. 받아갔죠. 그래서 앞전 사람은 이렇게 취소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수원지방법원 동일 사유로는 또 불허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후에 경매되는 물건의 이 내용을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0일 날 매각이 이제 되는데, 이 이후에 참여자는 이 쓰레기 처리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1년 사이에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산처럼 이처럼 쌓인 쓰레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화성시에다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화성시에서 지난해 이 쓰레기를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 쓰레기가 없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깨끗이 처리한 쓰레기를 누가 처리했어요? 화성시에서 처리했다는 거죠. 화성시에 얼마를 들여서 공공기관은 견적이 싸더라고요. 2억 3,500에 처리했답니다. 2억 3천. 아까 개인이 처리하면 7억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레기 했으면 공공기관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대신 비용은 변제할 테니까. 그게 훨씬 싸다는. 왜냐면 업자들도 공공기관에서는 그 이익을 줄이나 봐요. 왜냐면 그분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처리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관련된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전면에는 당신이 하라는 것도, 제가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지만요.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성시는 결국 자선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는 어떻게 되냐. 명문으로 화성시가 부담한 2억 3,500만 원을 낙찰자한테 청구하겠답니다. 이런 내용을 법원에다가 공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 그럼 어떤 논거냐? 바로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2조에 있더라고, 이런 내용이.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아빠 이제 2번 연속 공시사항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법보좌관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상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화성시의 대집행에 처리됐어요. 이제 깨끗해요. 없어요. 대신 매수인은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화성시 환경 담당자한테 확인하라는 거죠. 그냥 입찰을 하지 말고 화성시 환경 담당자한테 이 비용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부담을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다시는 2번 연속 매각 취소 안 나려고 이렇게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공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 관련해서 화성시 담당자도 통화도 하고 그도 실제 제가 법 조문을 찾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에 관련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에 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사업장 전부 또는 인수한 자, 낙찰받은 자죠.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여움을 승계한답니다. 이 규정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2억 3,500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폐기물 관리법만 가지고 부담하냐? 화성시에서 대신 지어졌죠.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치우지 않았을 때고, 아니 네가 지었으니까 나는 무혈 입성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냐? 공공기관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될, 원래 낙찰자가 해야 될 것을 행정청이 대신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낙찰자한테 징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2억 3,500은 낙찰자가 내야 돼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 부동산에 낙찰받고자 하는 분은 원가에서 2억 3,500을 공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적정 매각가가 3억, 아까 7천 나왔죠. 그러면 3억 7천을 쓰는 게 아니라 1억 3천을 제외한 1억 3,500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6월 달 경매에 1억 3,500이 낙찰이 됐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에 됐냐? 5억 4천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분은 앞전에 잘 보세요. 작년에 3억 7천에 낙찰받은 사람도 이게 과하다 해서 불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분보다 2억 가까이 더 썼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임장관서 쓰레기가 없으니까 내가 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무혈 입성했다라는 생각에서 낙찰가에다 다 그 금액을 산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찰자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돼요. 이분이 세상은 밝고 아름답고 좋은 건데 계속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분의 안위가 걱정이 돼요. 7월 27일이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대금 납부했는지 일단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논거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또 하나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폐기물 관련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공공기관이 내가 처리해야 될 비용을 대신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는 그 공공기관은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제를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양주시에 있는 대지가 경매 나옵니다. 방치된 땅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폐기물 여기다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모두 다 무단으로 투기를 합니다. 투기를 해서 그 투기된 것을 간과하고 어느 분이 지난 2015년도에 12억짜리 물건을 5억 2천에 낙찰받습니다. 여기까지 잘 받았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절반 이하에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낙찰받고 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갑니다. 산처럼.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듭니다. 양주시에서 화성시는 이렇게 스스로 이러는데 양주시는 뭐 하냐. 그랬더니 양주시는 우리는 할 여력은 없고 양주시는 계속 공문만 보냅니다. 뭐라고 공문해요? 토지를 낙찰받은 이모 씨한테 네가 치우라고. 당신이.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서 아까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 있었죠. 거기 제8조 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자체는 그 폐기물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 있는데 어땠냐면 그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관한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3항에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앞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조치. 그 필요한 조치가 뭐냐? 쓰레기의 제거 명령에 포함된다는 걸로 이걸로 재판에 내서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 필요한 조치에 지자체는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쓰레기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제거 명령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공장을 낙찰받은 분은 자비로 자기 땅에 적재되어 있는 산천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원래 폐기물은 누가 처리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러면요. 오염원 발생자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불법 폐기물 매립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오염물질과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법원의 전판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거죠. 전에는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청구하는. 여기 보세요. 원칙은 모든 것은 오염원을 배출한 사람한테 1차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라고 명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경매에서 과연 전 소유자가 경제적 자력을 상실한 상태죠. 만약에 그분이 쓰레기 처리할 여력이 있다면 경매를 넘어올 일이 만무하겠죠. 과연 이런 상태에서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전 소유자한테 쓰레기 처리라고 해서 그는 괜히 허품만 파는 경우를 하는 거죠.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 케이스는 일반 매매랍니다. 일반 매매에 있어서는 전 소유자의 경제력이 있는 거죠. 일반 매매는 거래가 매매 대금을 양수한 거잖아요. 그때 이분은 자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심 사건이 뭐냐면 신도림에 있는 기아 특수강 물건입니다. 기아 특수강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중금속을 땅에 고이든 선이든 중금속이 땅에 스며들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잘 알다 그 기아 특수강 자동차가 디벨롭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행사가 땅을 텁하기보다 중금속이 나오니 그 정화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시행사는 바로 기아 특수강한테 오염원에 대해 부담 청구합니다. 찰나자로 기아는 건재한 기업이잖아요. 현대 소속으로. 그때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 물건이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전 경매 소유자한테 당신 때문에 쓰레기 처리 비용 50억이 발생했는데 대법원 판례 근거에서 50억 부담하면 일단 그분의 생사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특정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되는 원칙은 오염원은 배출자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은 실제 경매 물건은 오염원 배출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화성의 사례와 양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사례는 행정기관이 대집행했을 때 대집행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고 양주는 행정기관이 대집행하지 않고 계속 제거 명령을 내리면 낙찰자는 제거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장 최근의 지견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우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